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구재범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자, 9월 모의평가 설명회 아시다시피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국어 차례죠. 네. 자, 첫 번째로 전평시라고 해서 전지적 평가원 시점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평가원의 관점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어떤 경향성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올해 수능 전략.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학생별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급 컷을 살펴볼 건데요. 올해 이제 9평 등급 컷은 너무 말도 안 되게 등급 라인이 무너졌죠. 네, 말이 안 되는 시험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참고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반면 이제 작년 9평 같은 경우에는 등급 컷이 좀 이렇게 알맞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예. 알맞게 딱딱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6평 같은 경우도 뭐 1컷이 86, 2컷이 78, 3컷이 70, 뭐 이런 식으로 균일한 간격으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 9평이죠. 예. 이게 1컷이 98까지 치솟고, 2컷도 93, 86이 3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성적이 조금 오르거나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이 4, 그죠? 70점대 뭐 중후반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 점수가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되게 억울하게 4등급을 맞은 친구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요. 제 학생들 중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중심으로 보는 건데요. 제가 올해 6평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작년 6월 이후에 막 정부 차원에서 막 국어 막 언급하고 막 난리치고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난이도를 출제 결을 바꾸고 갑자기 난이도를 급조해서 올리면서 약간 학교 쌤들이 내신에서 난이도 급조해서 올릴 때 쓰는 방식이거든요. 선지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정보 확인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시간 지연 효과를 노리는 이런 식으로 작년에 출제 결이 확 바뀌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올해 6평 때 다시 정리가 되면서 이제 출제진들이 물갈이 되면서 나왔던 현상이었어요. 이게 작년에. 근데 이제 그 출제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수용했겠죠. 내부적인 비판 같은 게 있었겠죠. 예. 그런 거를 반영해서 예의 평가원 스타일, 올해 6월을 보면 선지가 굉장히 간결해짐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도 오답률이 높죠. 이게 원래 전통의 평가원 스타일이거든요. 지문을 난해하게 해서 찾기 힘들게 만드는 방식으로 난이도 올리는 방식을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선지는 간결해졌지만 문제는 더 어려워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올해 9평도 선지가 간결한 거는 맞는데 너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올해 6평이랑 이제 작년 9평을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선지를 길게 만드는 이런 정보 확인성 문제 같은 건 없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화작 선택자들, 화작에는 이런 방식을 여전히 쓰고 있다. 그래서 화작 난이도를 올리면서 선택 과목 간 유불리를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6월 모평이랑 올해 9월 모평을 좀 비교를 해보면 6평과 9평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올해 수능까지 이어질 것 같은 경향성에 제가 별표 처리를 해놨거든요. 뭐 이런 것들. 예. 일단 수리적 요소의 배제. 이게 아주 평가원이 일관적으로 밀고 있는 경향성인데요. 이거는 뭐 앞서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과의 문과 침공이라 하죠. 예. 그거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어느 날부터 이제 작년 6월 이후를 기점으로 국어의 수리적인 요소를 다 빼버립니다.
원래 이제 초고난이도 문항이라고 해서 국어도 수리 논술 방불케 하는 뭐 계산 문제라든지 수리적인 접근을 요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큰 변별력을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기존 수능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작년 6월을 기점으로 다 빼버리고 국어에서 사실상 숫자, 표 그런 것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다 글자로만 거의 채워지게 돼요. 네. 그런 경향성은 작년 6월 이후로 쭉 유지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올해 6월, 올해 9월 역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출제진들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화작 언매 밸런스를 조절함으로써 몇 개 시험 연속으로 화작 언매 뭐 등급 격차를 한 2점 정도로 줄여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언매가 자신 없고 싫어도 뭐 불리할까봐 언매를 억지로 선택하고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이런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EBS 연계 강화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네. 이제 작년 이제 6월 이후를 기점으로 EBS 직접 연계를 굉장히 대폭 강화하면서 거의 EBS 지문을 복부 타는 수준으로 지문과 문제를 많이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기조는 올해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를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뭐 몇 회도 하듯이 파도 좋다라는 거고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서도 EBS 연계가 굉장히 체감이 많이 되게 이제 실제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의성 강화 기조가 이제 유지가 되면서 지속되고 있던 시의성 강화라는 거는 최신 시사 지식이라던가 화제성이 있는 지식들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제가 올해 이제 6월 설명회 때 미니진 하이브 사태 얘기하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설명회나 뭐 다른 곳에서 시의성에 대한 말은 별로 안 나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시의성이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논술 시험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국어도 역시 최신의 어떤 최신 흐름의 지식이라던가 시사성 이런 거를 비문하게 많이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수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구평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혼란이 많으실 거고 걱정이 많으실 건데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수험생 커뮤니티에 무슨 말까지 나오고 있냐면 이거 뭐 물수능 예고냐 그리고 뭐 이거 워터파크 개장한 거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면 워터파크를 개장하는 척 하면서 수위를 체크해 본 거라고 봐야 됩니다. 물의 수위를. 그래서 얘네가 우리가 이렇게 풀어줬을 때 얘네가 어디까지 치고 올라오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봤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명분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국가지대사는 항상 명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근 몇 년간 계속 국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모평, 수능 할 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멘 소리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국어 도대체 왜 이렇게 내는 거냐. 그리고 국어는 뭐 어떻게 해도 안 된다. 타고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 집을 팔아도 안 되더라. 심지어 이런 소문까지 학원가에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평시라는 게 전지적 평가원 시점으로 평가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이 그동안 욕을 먹었을 거고 국어 때문에 가시방석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내는 거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그래 우리가 사실 어렵게 내는 이유가 원래 있었거든. 그럼 한번 쉽게 해줘 볼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볼래? 약간 이런 의도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금 이렇게 나오고 나서 모든 수험생 커뮤니티와 댓글창에 뭐라고 애들이 나오냐면 애들이 먼저 제발 불수능 해주세요. 제발 어렵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명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았지? 어렵게 내는 것보다 쉽게 내면 모두가 힘들어진다. 정말 모두가 힘들거든요. 상위권도 힘들고요. 표점이 낮아져서. 그리고 원래 내가 상위권인데 뭐 몇 개 실수로 등급 쭉 내려가는 학생들도 힘들고
중하위권 뭐 당연히 등급이 바닥을 치니까 힘들고요. 그냥 모두가 힘들어져요. 물수능은. 예. 불수능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불수능은 생각처럼 그렇게 막 모두가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은 불수능 같은 경우에는 곡소리를 내는 친구들이 너무 그 곡소리를 크게 내서 체감적으로 되게 힘든 것처럼 느낄 뿐이지, 잘 본 친구들은 그냥 조용히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사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을 치르면 누군가는 행복해지고 누군가는 불행해지는 건 맞는데, 예, 결국 물수능으로 간다, 변별력이 없어진다 이러면 그냥 전부 다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평가원이 한번 보여주고 어렵게 낼 명분을 쌓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이게 뭐 제 음모론이냐 이런 게 아니고 최근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어요. 예, 최근에 이제 19년도 불수능일 때도,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다가 이런 말 들었거든요. 이번 구평 상담하다가 그래도 이 정도로 쉽게 나온 적은 없지 않아요? 막 이런 말씀들을 학부모님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19년도 불수능 때도 9월 모평 1컷이 97점이었어요. 그러다 평가원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국어가 어렵게 나옵니다. 이거 지금 국어에 대해서 사과한 거예요. 국어만 콕 집어서 사과했어요. 평가원장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되게 최근이죠. 22년도 불수능일 때 지금이랑 똑같아요. 9월 모평 1컷이 9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역대급 불수능이고 국어 만점자가 28명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게 평가원 3년 주기 피싱설. 그래서 3년마다 애들 뭐 통수를 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약간 물수능처럼 보이는 이 시험도 결국은 불국어를 위한 전초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이게 중론이죠. 전문가 집단의 중론이고요. 국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10주 정도의 시간 동안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 국어는 왜 뭐 집을 팔아도 안 된다 뭐 볼멘 소리들이 나오냐면, 사실 그 어떤 과목들보다도 공부해야 될 범위가 많고 해야 할 학습이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저는 이거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작품 정리, 이건 문학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지문 분석 공부, 이건 비문학에 대한 거. 그리고 문제 유형, 지문 분석 따로, 문제 공부 따로 해야 됩니다. 투 트랙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일정량의 시간, 학습 시간이 받쳐줘야 되는 거지, 뭐 공부 방법만 안다고 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뭐 그러면은 뭐 얼마 전에 올림픽 했잖아요. 뭐 사이클 뭐 선수들 뭐 자전거 되게 잘 타지만 자전거 저렇게 타면 되는 거구나, 나도 그 선수처럼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량, 뭐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는데, 근육을 만들 때 뭐 하루 루틴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바로 내가 막 근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최소 한 달 정도는 해야 되고, 수능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공부 방법을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양과 질이 둘 다 뒷받침되는 공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작품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EBS 연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EBS 출판사에서 공식적으로 발매한 이제 EBS 오리지널 교재와 이 사용 설명서, 이거는 몇 회독을 해도 뭐 지나친 게 아니고요. 꾸준히 꼭 시험 당일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공부예요. EBS에 대한 공부는. 그래서 EBS를 충분히 봤다, 나는 뭐 더 연계되고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사설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설 한 몇 개, 한 서너 개 정도 메이저 사설 중에서 맞는 거를 보시면 되고, 사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타과목 선생님들이라던가 아니면 사설의 예전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예전의 이미지로 사설을 인식하고 계신 분들은 사설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거든요. 뭐 상위권들만 사설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설이 문제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다든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설을 왜 해야 되냐면 이건 국어의 특수성, 수능 국어만의 특수성을 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능 수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수로그 함수가 나오면 올해도 나오잖아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EBS에 있는 모든 지문들이 매년마다 새로 리셋됩니다. 2024 컨텐츠랑 2023 컨텐츠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N수생들도 매년 공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고요. 지문들이 단 하나도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최근 기출로만 공부를 하면은 지문도 겹치는 게 없거니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제된 지문을 올해 수능에서 다 배제합니다. 전부 다 빼요. 항상 오징어 게임처럼 낯선 게임으로 아이들을 테스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낯설음을 추구해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된 뭐 작품, 지문들 이런 거 다 뺍니다. 그래서 기출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 라면 EBS라던가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사설까지 보는 거는 현재 시험 범위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고 적절히 이제 믹스가 되면서 조화를 이룬 공부를 하면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메인 교재로 쓰고 있는 어떤 사설업체의 출제 리스트인데 이게 몇 년간 굉장히 높은 수능 적중률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A, B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무디스 신용등급처럼 출제 지문의 어떤 중요도를 분류해 놓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년 뭐 A 이상에 해당하는 것들, B 이상에 해당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지문이 많이 적중을 했는데, 이거는 특정 사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브랜드 사설 한 서너 개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거를 보면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쓰면서 이제 재가공을 하거든요. 재가공을 해서, 저는 이거 보안 때문에 작년 수능 출제 리스트로 해놓은 거라서요. 뭐 찍으셔도 별 의미는 없고. 그래서 재가공을 해서 주는 것들, 이런 것들. 제가 다시 2차 분석을 해서 다시 분류해서 주는 거. 여기에서 사실 적중이 되게 더 많이 되고요.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재작년 수능에서 나이덕의 이제 음지의 꽃이 출제가 됐는데 처음에 이 출제 리스트에는 이게 이제 B로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이제 이걸 해주면서 나이덕 시인이 그동안 모평이나 뭐 학평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수능에는 안 나왔다. 근데 올해 뭐 수특수안에서 연속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나올 것 같다 하면서 제가 그냥 A로 격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해 수능에 나온 적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재가공한 것들이 굉장히 적중률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런 컨텐츠 뭐 이런 거에 막 이렇게 의존하기도 뭐 사실 이런 컨텐츠는 뭐 일선 국어 전문학원이나 대형학원에서 다 쓰는 거고 그거를 중간에서 전달해줄 메신저 저 같은 선생님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 사설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거 좀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적중한 사례들인데 뭐 난이도에 대한 거 뭐 애들이 좀 전혀 이 결이 바뀌고 난이도를 확 올리는 거에 대한 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좀 애들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직전에 뭐 수능 프리뷰 수업 때 수능 직전에 한 것들이 좀 많이 적중해서 실어 놓았는데 뭐 봐주시면 되고요. 자료를. 이런 것들도 이제 적중 사례에 해당하는데 제가 이거를 해놓은 이유가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좀 힌트를 주고 싶어서 해놓은 거거든요. 아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EBS를 관통하는 코드, 그 해에 EBS가 미는 코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특 수안에 걸쳐서 계속 뭐 벽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계속 나온다고 뭐 윤동주 씨, 뭐 오상원 씨, 송수건 씨, 뭐 계속 뭐 난소공, 벽에 대한 게 계속 나오면은 이제 그 해의 수능과 EBS에서 미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하면은 뭐 나오고 뭐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적중은 뭐 그런 분석과 집중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약간의 눈치 게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뭐 제 그 사설 업체 측에서 뭐 메일이 하나 왔거든요. 작년 한 10월 정도에 본인들 아까 그 출제 리스트에서 이 경마식 보도 지문이 누락됐다면서 이거 포함시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메일을 보고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이게 뭐 누락이 되면 되는 거지 그 메일로 보내서 알려줄 정도로 이게 크리티컬한가? 좀 이상한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수능 시험지 인쇄 다 됐을 텐데 이거 뭔가 정보를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순발력 있게 바로 얘기를 했죠. 야 이거 이런 메일 왔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소스 뭐 정보가 도는 것 같다. 이거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죠. 경마식 보도 지문. 그래서 적중이라는 거는 뭐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막 이 정도 막 적중시키잖아요. 그럼 바로 스타 강사가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수특이랑 수완으로 시험 범위를 확 좁혀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 EBS 풀 안에서 내가 좀 집중을 하고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하면은 충분히 내가 공부한 것들 위주로 시험을 나오게끔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건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신기해서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이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6평 직전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요즘에 뭐 수능이 계속 시의성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 요즘에 미니진 하이브 시끄럽지 않냐? 그 관련해서 뭐 경영법이라던가 스톡 옵션 이런 거 좀 얘기해 주면서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봤을 때 상반기 화제다. 상반기 최고의 화제다. 근데 니네 상반기 했던 드라마가 연말시상식에서 상 받는 거 못 봤지? 이러면서 야, 이건 내가 봤을 때 6평용 이거 화제거리다. 이거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왔죠. 네, 이 미니지 라이브를 떠올리게 만드는 뭐 스톡 옵션, 과두제 경영 지문이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근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나 뭐 정보, 그리고 약간의 눈치 이런 것들로 좀 적중률을 우리가 높여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최근 이제 6월, 9월, 이제 9월 모평 적중도 굉장히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제 출제 리스트 자료, 파이널 자료, 그리고 직전 수업에 언급한 것들 다 시험에 반영이 돼서 제 학생들은 좀 지문을 안 읽고도 풀 수 있었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거듭 이제 강조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작품 정리, 그러니까 지문들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로 내가 좀 예측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라면, 이제 지문 분석 공부는 이제 비문학에 대한 건데,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제작하고 있는 수능국어 카드 뉴스라고 해서 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하는 카드 뉴스이기도 한데, 이 지문을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해보고 자꾸 도식화해보고 요약 분석해서 구조를 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잘못 눌러지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도식화 과제를 내줘서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모범 사례 같은 거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지문 트레이닝을 시키는 편인데, 반드시 이제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문을 분석하는 공부를 수능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수능이 이제 또 다시 어려워지면 비문학이 굉장히 좀 난해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심화된 공부를 해두면은 불수능에도 이제 면역이 생기고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문 분석 공부는 최소 50일 정도는 투자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약간은 이제 중단기적인 뭐 공부법이라면 지금 당장 시급한 거는 사실 오답 정리예요. 오답 노트예요. 근데 오답 노트도 이제 너무 오답 노트가 흔한 말이 돼가지고 오답 정리해라, 오답 정리해라라고만 하지, 애들이 해오는 걸 보면은 제대로 하는 경우를 못 봐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제작을 했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어떤 교육 방식이 그대로 반영된 형식으로 이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Why, How, Next라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국어 왜 틀렸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답이 잘못 봤어요, 실수했어요, 이겁니다. 근데 국어는 당연히 잘못 보고 국어는 실수의 학문이에요. 당연히 잘못 보고 실수해서 틀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잘못 봤다, 실수했다로 끝내면 발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국어 채점하고 난 다음에 잘못 봤다, 이거 내가 왜 틀렸지? 이러면서 사실 N수를 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한 번만 더 보면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냥 시간만 많이 버리고,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10번 치면 10번 다 깨지잖아요. 네. 깰 수 있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도전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원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주문하는 거는 왜 틀렸냐고 했을 때 뭐 실수했다, Y, How, Next에서 Y 쓸 때 실수했다, 잘못 봤다 하죠. 그럼 왜 실수했는지, 왜 잘못 봤는지, 왜를 한 번 더 해봐라. 그렇게 치열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 나의 실수에 대해서, 나의 어떤 착오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공부를 해라.
그리고 뭐 how는 정답의 논리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쓰라는 거고, 그리고 next가 되게 중요한데 next 다음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쓰라고 하면은 애들이 열심히 해야겠다, 뭐 잘 봐야겠다, 뭐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보기를 바탕으로 라고 문두로 시작하는 문제는 보기에서 답의 단서, 선지를 걸러낼 단서가 나온다. 윗글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보기 문제는 보기를 보고 윗글에서 반드시 선지를 걸러낼 단서를 찾아낸다.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별로 전략적으로 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여기 인포메이션 뭐 모델링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문을 시각화해서 한번 요약해봐라. 이런 공간을 이제 마련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오답노트도 그냥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좋은 방법들은 솔직히 요즘에 뭐 요즘처럼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세상에 구글링 해보면은 찾을 수 있는 거고, 방법을 몰라서 요즘에 공부를 못하거나 등급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알아도 아 그렇구나, 뭐 1타 수업 듣고 아 수업 좋으시다 그 1타만 계속 잘라가요. 우리 아이 성적은 그대로인데 그런 게 문제인 거거든요. 올바른 방법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운동 선수들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량이 확보가 돼야. 저는 이게 국어 같은 주요 과목으로 최저를 맞추고 싶으면 정말 하루 3시간은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보면은 그만큼 투자 안 해요. 예. 연수생은 당연히 이 정도 해야 되고요. 재학생도 없는 시간 쪽에서 이 정도는 하고 국어로 최저 도전한다는 말을 좀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요. 특히 이제 구편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학생들이 조금 등급에서 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력에 비해서. 근데 그거 왜 그런 거냐면은 좀 아이들을 격려해 줄 필요도 있고 좀 더 응원해 줄 필요도 있는 게, 아이들이 좀 고3들 같은 경우는 억울한 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몇 번의 시험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방어적인 시험 운영에 애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쉬운 시험을 대처하는 거랑 이제 어려운 시험을 대처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그저께 우리나라 한국 축구가 팔레스타인이랑 비겼거든요. 0대 0으로.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같은 강팀 상대로 2대 1로 이기는 팀이 피파 랭킹 100이 넘어가는 인도네시아랑 비기고 팔레스타인이랑 비긴다는 게, 그게 월드컵에서는 우리보다 강팀을 보기 때문에 선수비 후역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처음에 수비만 하다가 한 방을 노리는. 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뭐 그러다가 뭐 공격을 퍼부어야 될 때 막상 이제 밥상이 차려졌을 때 못 먹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도 그동안 너무 이제 어려운 시험을 연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이제 이제 점수밭이 쫙 깔렸을 때 이걸 제대로 못 먹은 거죠. 점수를.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단 공격적 시험 운영이라 해서 이제 무난한 시험용 시험 운영인데, 이런 무난한 시험용으로는 일단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실수 없이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 하나가 주는 타격이 엄청 커요. 쉬운 시험에서는. 또 한 가지는 남들이 못 맞히는 문제를 맞춰야 1, 2등급 상위 컷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반드시 이제 조금 이제 그 출제 당국에서 배점을 실어놨거나 난이도를 실은 문제는 반드시 맞추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3점 문제를 틀렸을 때 등급이 쭉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의 정답률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격적인 시험 운영이고요. 수비적 시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너무 이제 우리 애들이 뭐 사설모고 어려운 거 많이 풀고 막 어려운 그동안 국어 기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너무 공부를 해와서 이번 시험에서 더 등급이 미끄러진 경우도 있었는데, 뭐 그런 거거든요. 풀이 순서가 한두 등급 정도를 좌우할 수 있어요. 어려운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시를 원래 잘하는데 항상 현대시가 맨 뒤에 배치돼서 시간이 모자란 상태로 찍게 돼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린다거나,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현대시를 앞으로 빼서 풀어야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이 어려운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뒤로 빼라는 건, 제가 제시하는 가장 어려운 시험의 이상적인 시험 운영은 일단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푸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만 다 맞춰도 대부분의 국어 최저 뭐
도전하는 3,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3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만 다 맞춰도.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왜 틀렸지? 이런 것만 없어도 3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들이 좀 많이 틀리는 문제를 그 상태에서 더 맞추면 1, 2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최저를 도전하는 친구들은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춰서 어떤 자기 점수의 베이스를 마련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하는 거는 어려운 시험의 운영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 문제들이나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은 문제를 빨리 선별해 내서 별표 쳐놓은 다음에 뒤로 빨리 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다 제외하고 막행 시간 빼놓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남겨놓고 시험을 마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별표 쳐놓은 두세 개를 5분, 10분 정도를 막판에 몰입과 집중을 해서 풀어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려운 문제도 처음에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읽어놓고 인식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스킵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스킵에도 기술이 있는 건데, 왜냐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내가 해결할 생각을 하면 뇌가 그거를 그동안 세팅을 해놓거든요. 그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럼 다시 봤을 때 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 시간 내에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채점할 때 이거 답 3번인데 왜 5번 했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험 시간 내 타임라인으로 끌어오자는 거죠. 그 현상을. 그래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봤을 때 답이 보이는 경우,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우리가 시험 운영을 하면은 어려운 시험의 대처가 되게 잘 될 거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해왔다면 잘 하고 있는 거고, 이번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요것들에 비해서 별로 안 먹혔어도 그냥 잘 하고 있는 거다라고 격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수능은 어차피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3점짜리 문항을 막 붙들고 꼭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문제와 사랑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특히 이게 농담 같지만 애들이 이제 인생이 걸린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나를 딱 붙드는 문제, 이거 왜 해결 안 되지? 이거를 풀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친구도 있어요. 실전에서 10분 막 지나가 있고 막 1, 2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 이게 말리는 거예요. 그냥 그 해 수능 잘 못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3점짜리 문제 이거 해결 안 된다고 해서 맞췄다 막 이러는데 막 30분 가 있고 이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시간에 그냥 이거 별표 쳐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읽어놓고 그냥 2점짜리 2개를 더 맞히는 거,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는 거, 거기에 어려운 시험 운영은 포커싱을 둬야 됩니다. 특히 최저 달성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별 대비 전략을 정리해 봤는데요.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를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죠. 이번 부평 같은 그런 일시적인 조금 이벤트 같은 시험을 놓고 국어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 끝까지 도전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험 운영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특히 이제 최저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맞힐 수 있는 것만 다 맞춰도 사실 억울한 시험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최저가 달성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험 운영으로 최저 등급 달성의 베이스가 되는 점수를 만들어 놓는 게 수시 도전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정시 파이터는 조금 다른데, 표점으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도 본인이 맞힐 수 있도록 굉장히 심화된 공부를 해야 되고, 불수능은 반가워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급별 대비. 자, 1등급 같은 경우는 심화된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거, 당연히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어려운 사설모고도 많이 풀어보고 그런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는 이 1등급이 왜 못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잘못 봤어요, 실수했어요 이러지 말고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 한 끗 차의 결핍을 메꿀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 정리 굉장히 치열하고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3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지금 별표를 쳐놓은 게 이상 포함이잖아요. 이건 사실은 1, 2, 3등급 다 해당되는 건데 EBS를 끝까지 이제 보셔야 되고, 사설 콘텐츠나 이런 거 도움 받아도 좋고요. 4등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하 포함이죠. 이하 포함이라는 거는 4 밑으로는 사설을 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EBS를 충분히 보고 N차로 충분히 본 다음에 더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사설을 보는데 이때도 좀 담당 선생님의 역할이 밑으로 갈수록 더 사설을 전해줄 때는 더 중요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제작하고 있는 카드뉴스 시리즈 중에 설명회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게 있는데 그냥 뭐 좀 희망을 드리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응원차 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설명회 하면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이 중에서 뭐 학부모 한 분이 마지막에 질문 있느냐는 그 멘트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현재 5등급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국어를 최저로 마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있는 곳에서 물어보니까 약간 좀 저도 좀 쫄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뭐 내 어머님이라고 이제 대답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믿고 이제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제 66점인 채로 합류를 해서 9월 모평 때 79점. 네. 이게 9월에 70점대를 였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들께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때 94점까지 올랐거든요. 이런 사례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그렇게 늦은 게 아니다. 60일 좀 넘는 시간 동안 충분히 드라마틱한 상승은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준비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실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학생 후기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실어놨는데 뭐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례들도 많은데 제가 오늘 새벽에 좀 밤새서 이걸 만들면서 그냥 보이는 후기들만 가져와서 뭐 그런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뭐 9월에 70점대지만 9월에 70점대지만 본 수능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승으로 1등급 맞춘 사례는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더 여기 계신 이제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제가 응원하는 바이고요. 얼마나 사실 힘든 입시를 버티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경랑 속의 어떤 파도와도 같은 이 세대가 중학교 때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못한 세대고요. 이제 고3이 되니까 역대급 N수생, 3명 중에 1명 꼴 N수생.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지 생각하면 저도 항상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자녀분들은 모두 수능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